네, 한 주간 있었던 정치권 소식 전문가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종근 시사평론가, 김두수 전 민주통합당 사무총장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십시오. 이준석 국민의힘 당대표 그리고 윤석열 전 검찰총장 만난 게 화제가 됐습니다. 그리고 야권의 또 대선 주자 중에 한 명으로 거론이 되고 있는 인물이죠. 최재형 전 감사원장이 부친상을 당했는데 또 이 조문 정치에 관해서도 기사가 많이 나왔습니다. 오늘은 이런 것들을 좀 차례로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관련 영상 보시고 오늘 대담 시작하겠습니다. 정치 얘기만 했죠. 그 정치 얘기라는 게 뭐 예를 들어 향후 구상이라든지 이런 것을 공유한다기보다는 저는 주로 윤석열 총장이 지난 이제 총장 퇴임 이후에 어떤 행보를 하셨는지 그런 걸 많이 물어봤어요. 윤 총장님은 뭐 제 기억에는 그냥 관심이 많으셨던 것 같습니다. 우리 당내 사정이라든지 아니면 정치 전반에 대해서 그런 구체적인 얘기는 그 자리에서 하는 게 아니죠. 공적인 자리가 아닌 곳에서 예를 들어 뭐 특정 대선 주자에 대한 어떤 대선 일정이라는 걸 상의했다고 하면은 위험하죠. 그거는 저는 상식선에서 당연히 탑승할 거라 봅니다. 저희가 생각하는 합리적인 시점은 8월 말 정도 아니냐. 자, 과연 윤석열 전 총장이 국민의힘에 입당할 것인지, 또 언제 입당할 것인지, 이게 지금 야권 대권 구도와 관련해서 가장 관심이 많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바로 저 자리, 저 회동에 관심을 많이 불러일으켰는데 일단 이준석 대표는 사적인 자리다라고 선을 그었어요. 네. 어떻게 보셨습니까? 두 사람의 만남? 사적인 자리라고 표현하는 것은 사실 정치적인 그 멘트라고 보고요. 정치인들이 만나는데 사적인 자리라는 게 존재할까요? 분명히 정치적인 어떤 자리였겠고요. 예. 근데 이제 재밌는 건 이겁니다. 아니, 눈여겨볼 만한 대목은 이겁니다. 먼저 이준석 대표가 문자를 보냈다는 거예요. 원래 3일 대외협력위원장인 권영세 위원장을 윤석열 총장이 만나지 않았습니까? 근데 6일 날 만남을 갖는 계기가 이 이준석 대표가 문자로 권영세 위원장으로부터 말씀 들었습니다.라는 문자를 보내자마자 바로 전화를 걸었다는 거예요, 윤석열 총장이. 기다렸다는 듯이. 전화를 직접 걸어서 자, 오후에 약속 있냐? 약속 없으면 만나자. 이게 이제 만남의 시작이었다는 흔히 건데. 말해서 우리가 얘기하는 뭐 번개로 만난 거네요. 그렇죠. 예. 번개죠. 그런데 어쨌든 윤 총장이 먼저 전화를 걸었다라는 것이고요. 예. 그리고 그 다음 날이 이 안철수 대표를 만나는 날이에요. 네. 근데 이게 이준석 대표를 만난다는 게 안 알려진 상태에서는 안철수 대표를 만나는 게 마치 제3지대를 확장하는 것처럼 해석이 됐는데 먼저 만난 것처럼 오해를 받기도 했죠. 그렇죠. 안철수 근데 그 대표는. 직전에 이준석 대표를 자신이 직접 전화 걸어서 만났다는 건 어느 정도는 당과 관련돼서 입당의 어떤 의지가 있다라고 해석해 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단지 그것이 지금 공개되면 상당히 지금 자신이 갖고 있는 어떤 전략적인 포지셔닝이 좀 문제가 생길 것 같아서 그것을 일단 비공개로 하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과의 어떤 관계를 계속 유지하려는 의지가 보이는 게 아닌가 싶은 거죠. 윤 전 총장이 만난 그 인물의 순서를 가지고 네네. 그 의도를 이제 파악을 해주셨습니다. 안철수 대표보다도 먼저 이준석 대표와 회동을 했다. 의미심장하다. 이렇게 분석해 주셨는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제일 해난이 사실은 국민의힘의 입당 여부인데요. 입당 여부를 유보한 상태에서의 그냥 응수타진 비슷해요. 실제 모든 언론이나 국민의 관심은 과연 국민의힘에 언제 입당하느냐 이것이 초미의 관심인데 네. 가장 집중된 핵심 메시지를 빼놓은 상태에서 서로 상견례 비슷하게 하는 이런 정도의 약간의 윤석열 총장 입장에서는 핵심으로 들어가지 않고 외곽을 도는 느낌 같은 게 있고요. 지금까지 알려진 바로 의하면 그 정치 입문 선언하고 난 뒤에는 민심 행보를 하겠다. 이렇게 이제 대외적으로 알려져 있었는데 지금 보면 오히려 식사 정치를 계속하고 있고 사람들을 만나는 쪽으로 이런 쪽으로 이제 방향을 좀 전환한 느낌인데 이것은 암만 해도 국민의힘 내부에 본인과 같이 행보를 할 수 있는 또 본인과 같이 뭔가 도모할 수 있는 사람들을 만나는 형식을 통해서 본인의 좀 세불리기 이런 걸 좀 해보겠다 이런 생각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이 대표가 또 윤 전 총장의 입당이 늦어지는 이유에 대해서도 얘기를 했는데요. 네. 언론 인터뷰를 통해서 범여권 지지층 때문에 좀 배려 차원에서 늦어지고 있는 거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문재인 정부에 실망한 범여권 측의 지지층이 존재한다. 그분들이 지금 윤석열 전 총장 쪽에 있다라고 얘기를 한 건데
어떻게 좀 보고 계시는지요? 저는 지역적으로는 이제 호남 민심이다라고 저는 네. 표현하고 싶어요. 이 문재인 정부,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대통령 대선에서 또는 그 다음에 총선에서 21대 총선에서 민주당과 문 대통령이 각각 이 다수당이 되고 또 대통령이 당선된 가장 큰 기반이 사실은 호남이거든요. 네. 호남 민심의 전폭적인 지지를 받았기 때문에 지금의 어떤 그 다수당과 지금 이 정부를 유지하고 있는 것인데 윤 총장의 핵심은 호남 민심을 파고들 것 같아요. 왜냐하면 들리는 바에 의하면 어쨌든 윤 총장을 지지하거나 또는 윤 총장의 어떤 측근 세력에서 옛날 민주당 계열, 그러니까 뭐 이 민평당이라든지 혹은 또는 우리가 흔히 동교동계, 말하는 동교동계. 네, 동교동계의 인사들이 포함됐다라는 이야기가 많이 들리거든요. 네. 그렇다면 그 사람들이 사실 그분들이 이 국민의힘 입당을 조금 더 늦게 하는 것이 좋겠다라는 의견을 지금 표명하는 것 같고, 네. 그래서 지역적으로는 호남 민심 또는 이 중도 진보, 그러니까 촛불 시위에 나왔던 80%의 국민 중에 지금 문 대통령을 찍었던 40% 말고 40%가 있지 않습니까? 네. 그 40%를 장악하겠다. 자신이 먼저 선점을 하겠다. 그런 의도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네. 그러니까 입당을 좀 미뤄달라고 하는 의견 때문에 좀 늦어지고 있는 거다. 이게 그냥 입당을 미룬다고 결국에는 해결될 문제인지 결국에 국민의힘 입당에는 문제가 없을지 궁금한데요. 중도를 좀 확장해야겠다는 생각을 가지는 건 사실일 겁니다. 네. 왜냐하면 국민의힘 지지율만으로는 대통령 되기 어려우니까요. 그러나 지금 현재 윤석열 총장이 행보가 좀 이상해요. 사람을 만나고 사람들 즉 뭐 옛날에 동교동계라든지 예. 호남을 바라본다는 건 좋은데 본인의 메시지나 본인이 내는 정치적 비전은 상당히 오른쪽으로 네. 예를 들면 탈원전에 대한 이야기라든지 최근에 일련의 행보, 본인의 비전은 약간의 극우 쪽에 치우치는 행보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사람 만나는 거는 좀 더 가능하면 그런 사람들을 그러나 지금의 정치는 그런 식으로 옛날 구시대 정치인들을 만난다고 해서 폭이 넓어지는 게 아니고요. 본인의 국정 비전을 좀 더 중도적이거나 우리 모두 대한민국의 통합적 요소라든지 이런 걸 고려해야 되는데 오히려 거기서는 반대인 것 같아요. 그래서 자기가 국민의힘에 입당하지 않은 상태에서의 어떤 메시지를 내는 것이 점차 오른쪽으로 가고 있어서 그런 메시지와 행보가 정반대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사람은 왼쪽 사람을 좀 만나더라도 메시지는 오른쪽이기 때문에 그게 얼마나 호소력이 있겠느냐 이제 그 지적을 해주신 건데 맞습니다. 김 총리님께서는 이제 민주당 쪽 사정을 아무래도 좀 더 밝게 아시니까요. 예. 방금 이종근 평론가님께서 지적해주신 이 호남 쪽에서 구민주 계열 인사들, 동교동계 인사들을 만나면서 이 호남 민심을 좀 뚫어보려고 하는 것 같다. 이 전략으로 지금 가는 것 같긴 합니까, 윤 총장? 그 가능성이 일부는 있죠. 왜냐하면 2016년에 실제 민주당 계열 내에서 일종의 반문이라고 생각되는 분들이 안철수 후보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국민의당을 만들면서 나갔지 않습니까? 그랬었죠. 이제 그런 분들 중에 예를 들면 박지원 지금 국정원장 같은 분은 이제 돌아왔지만 그 세력들이 남아 있고 그때 같이 했던 사람들의 일부가 현재는 국민의당 밖에 있지만 또는 국민의힘에 들어가진 않았지만 그런 범위는 좀 있다고 봅니다. 그러면은 그런 정서. 그러니까 이른바 제3지대의 영역을 확장시켰던 그 방식, 2016년도에 그 모델을 머릿속에서 지금 하나 그리고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건가요? 뭐 양손에 떡을 쥐고 싶겠죠. 그러니까 제3지대의 가능성과 또 국민의힘으로부터의 전폭적 지지 이런 걸 둘 다 응수타진하면서 본인의 지지율이 중도 영역에서의 확장이라든지 또는 호남이라든지 기타 여건의 지지세를 좀 더 이렇게 잘라 먹을 수 있는 곳이 있다면 그것을 가지고 하고 싶다는 생각이 있겠죠. 그런 측면이 반영됐다고 봅니다. 최근에 여론조사 흐름을 보면 여러 여론조사에서 호남에서 윤 총장 지지율이 꽤 높게 나오고 있습니다. 뭐 20% 돌파한 것도 있고요. 호남에서 영역을 확장할 수 있을 거라고 보세요? 호남에 지금 윤석열 총장에 대한 지지율이 20%라는 건 상당히 의미 있는 수치거든요. 왜냐하면 10%를 넘지 못했었어요. 야권 후보가 호남에서. 그런데
가장 높게 나타난 게 박근혜 대통령이 대통령 될 때 네. 호남에서 10% 가까이 나왔거든요. 그때 정말 뭐 국민의힘 당진 한나라당이었지만 뭐 만세를 불렀습니다. 근데 네. 현재 20% 물론 이게 뭐 고착화됐다라고 할 수는 없는 지지율이긴 하나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 번째 좋은 시그널이 예. 지금 국민의힘의 신규 당원들이 굉장히 많이 지금 들어오고 있는데 그 중에서도 호남의 20대, 30대 신규 당원들 이 입당 비율이 굉장히 높게 나타나고 예, 예. 있어요. 이것이 두 가지가 합쳐져서 어찌됐든 지금 문재인 정부에 대해서 비판적인 그런 민심이 어느 정도 지금 굉장히 탄탄하게 결집되는 게 아니냐라고 보여지는데 그러니까 가능성이 있다. 물론 가능성이 이것이 있다. 완전히 굳어져서 뭐 제3후보나 혹은 윤석열 총장을 끝까지 지지할 것이다라고 제가 단언할 수는 없지만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역대 어떠한 선거에서의 야권 후보 지지율보다 높게 나오는 것은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굉장히 이 청신호로 받아들일 수가 있는 거죠. 네. 윤 전 총장이 이제 야권의 여러 인사들을 만나면서 외연 확장에 나서고 있는 가운데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은 아직까지도 만나지 않고 있습니다. 김 전 위원장이 윤 전 총장에 대해서 최근 한 얘기가 있는데요. 듣고 오시겠습니다. 야권 지지율에서는 윤석열 총장이 근데 사실은 근데 그런 거는 의미가 없다고 보시죠. 지금 나타나고 있는 지지율이라는 게 그게 결정적이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윤 전 총장을 이번 주에 만나신다는 얘기가 자꾸 나오는데 난 전혀 그런 계획도 없고 그런 일도 없어요 지금. 그럼 그쪽에서 연락 오신 건 없으신가요? 제가 아까 했구나. 비대위원장. 제가 윤석열 전 총장 만나기 전에 또 만났던 분이 김종인 위원장입니다. 저는 뭐 그런 것들에 대해 가지고 오해는 없다 전혀. 그리고 김종인 위원장의 전제 조건이 뭡니까? 견고한 지지율이 유지된다면인데 조력을 잘 받을 필요가 있다. 그렇지 않으면 좀 어려울 수 있다는 생각도 합니다. 아니면은 저희 당 또는 엄청 훌륭한 좌장의 역할을 도움 받아야 되는데 윤석열 전 총장 같이 만약에 대권에 야심 있는 분이라면은 김종인 위원장이 하고 싶어 하신 것과 별개로 우선 매달려야 됩니다. 제가 봤을 때는. 매달려야 된다. 네. 근데 지금 안 매달려. 대한민국의 정치 언저리에 있는 네. 좌장 역할 하시는 분들 중에 네. 정무와 정책이 둘 다 되시는 분은 몇 분 안 계십니다. 제 생각엔 나중에 저희 당 후보가 당선되면은 후보 옆자리에 계실 분인데요. 개표 방송에서. 뭐 어떤 역할이든지요. 네, 오세훈 시장도 만났고요. 원희룡 제주도지사도 만났었고 네. 권영세 전 사무총장, 이준석 대표까지 안철수 의원까지 다 네. 만났는데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은 아직까지 안 만나고 있는 이유가 궁금합니다. 지금 김 전 위원장의 뉘앙스를 보면 약간 좀 서운한 내색이 있는 것 같거든요. 어떻게 보고 계세요? 예, 윤석열 후보 입장에서 보면 김종인 위원장에게 뭘 줘야 될지를 결정하지 못한 겁니다. 사실 김종인 위원장은 야권에서 보면 지금 가장 영향력 있는 킹메이커의 위치에 있는데 네. 사실 알려진 바대로 그립감도 세고 아주 주도성을 발휘해서 실제 윤석열 후보 입장에서 보면 자장의 역할 그리고 그 중심적 역할을 다 줘야 되는데 지금 하고 있는 그러니까 윤석열 후보와 같이 하고 있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좀 더 거리감을 뒀으면 좋겠다라는 반영이 돼 있기 때문에 직접적인 어떤 만나서 뭘 줄 것인지에 대한 계산서가 아직 안 나온 것 그 같아요. 거리를 두고자 하는 그 이유는 뭘까요? 그 누가 봐도 사실 야권의 가장 킹메이커, 존재감 있는 킹메이커이지 않습니까? 예. 그것은 뭐냐면 주도권이라고 하는 것을 주면 네. 상하관계가 정해지는 거죠. 사실은 후보가 위이고 그 밑에 참모들이 2번이어야 하는데 김종인 위원장과의 관계에서는 후보가 2위가 됩니다. 예. 1위가 아니고 그것에 갖는 그 리스크라는 것은 뭔가 중대한 결심이나 뭔가를 결정할 때 김종인 위원장의 의견을 따르지 않으면 김종인 위원장이 워낙 직설적이고 그것에 대해서 대외적으로 분명히 자기 의견을 말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네. 그것을 감수할 용기가 있어야 됩니다. 결국에 끌려다닐까 봐 그게 그렇습니다. 걱정이 된다는 건데. 그런 것 때문에 조심하고 있고요. 그런 차원에서 김종인 위원장은 여러 가지 이야기를 통해서 똑같은 이야기도 반대 이야기도 하고 뭐 동서고금에 검사가 곧바로 대통령 된 적이 없다라고 하는 메시지를 내므로써 내가 이런 메시지를 한번 낸다는 것은 당신들에게도 가장 확실하게 선을 그을 수 있어 이런 걸 보여주는 거죠. 김 위원장 발언 보면 냉온탕을 오가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이 전제를 통해서
언제 얼마든지 내가 이 아젠다를 세팅하고 이 아젠다 중심을 끌고 갈 수 있다 이런 걸 실력을 보여주는 거죠. 네. 이종근 네. 두 분이 만난다 안 만난다를 갖고 언론 기사가 지금 엇갈렸었어요. 동아일보에서는 단독으로 며칠 날 만난다라고 했고 그 기사에 보면 윤 총장의 멘트도 윤 총장의 측근의 멘트는 땄지만 김종인 위원장의 멘트도 땄거든요. 그 기사에서는. 네. 근데 거기서 정확하게 만난다 안 만난다고 부인하지 않았어요. 부인하지 않았으니까 어느 정도는 저는 그 기사가 신빙성이 있다고 보여지는데 그 다음 날 바로 김종인 위원장이 입장을 바꿨거든요. 아까 보시다시피 만날 계획이 있느냐 그랬더니 대답은 안 하고 고개만 가로저었습니다. 이 상황에서 저는 이게 왜 벌어졌을까라고 생각을 하면 네. 저는 아까 그 총장님 말씀이랑 좀 비슷해요. 그 뜻은 윤 총장은 김종인 위원장을 지금 아까 앵커가 말씀하셨던 쭉 그 사람들 있잖아요. 만난 사람들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권영세, 뭐 이준석, 뭐 안철수, 김영환 계속 만나면서 또 한 사람으로서의 김종인 위원장을 만나려고 했는데 네. 김종인 위원장 입장에서는 아니 그런 사람들 중에 어나더 원이 아니라 나는 진짜 특별하게 나와의 만남은 특별해야 돼. 네. 이게 김종인 위원장의 주장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말씀하셨듯이 그러려면 김종인 위원장이 원하는 바대로 가야 돼요. 만약 만남 이후부터는 완전히 김종인 위원장을 만난 전과 만남 후가 달라져야 되는데 윤 총장 입장에서는 굉장히 부담스럽죠. 자신의 어떤 스케줄대로 가야 되니까. 그렇다면 큰 그림 차원에서 보면 김종인 위원장이 원하는 그 스케줄과 그림은 어떤 거라고 보십니까? 저는 김종인 위원장이 겉으로는 지금 바깥에서 계속 있어야 된다 하지만 사실 국민의힘에 입당하는데 그 시기를 자기가 결정지기를 바라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입으로는 계속 바깥에서 계속 있을 것 같다라고 이야기하면서도 이준석 대표가 이런 얘기를 해요. 김종인 위원장을 만나야 된다. 윤 총장이. 매달려야 된다. 이렇게까지. 그렇죠. 꼭 만나야 되고 그분 말을 들어야 된다. 이런 뉘앙스로 얘기하거든요. 네. 만약에 이게 지금 이율배반적인 게 김종인 위원장이 윤 총장을 굉장히 거리를 계속 둘 거고 그다음에 제3지대를 만들 거고 한다면 이준석 대표가 이런 얘기하면 안 되죠. 이준석 대표는 계속 끊임없이 들어와야 돼. 8월 말에 들어와야 돼.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이 김종인 위원장을 만나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건 어느 정도는 김종인 위원장이 이렇게 윤 총장을 설득을 해서 국민의힘에 들어오는 어떤 스케줄을 이준석 대표는 그리고 있는 게 아니냐라고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이준석 대표는 뭐 윤 전 총장이 8월 말에는 입당을 할 거다 이렇게 좀 자신 있게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또 김종인 전 위원장은 11월에 야권 단일 후보로 오는 게 더 유리할 거다 이런 얘기를 그러니까 또 꺼냈어요. 그때까지는 밖에 있어라라는 얘기인 거죠. 밖에 있다 지지율 유지가 되면 그때서 단일화를 하자. 그게 더 유리할 거다. 이렇게 당대표랑 또 다른 시각을 내비친 이유가 조건이 뭘까요? 붙어 있습니다. 지지율을 유지하면 유지란 말이 참 요즘 유행인데 그 가정법이거든요. 1등을 하면 너는 합격이야 그 말이기 때문에 이제 김종인 위원장 입장에서는 당신이 밖에서 그것을 관리하고 지금의 지지율을 계속 유지하고 계속 1등을 달리고 있다면 뭐 당 안에 들어와서 검증받고 아주 불편한 여러 가지 이제 당내 그 경쟁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이제 그것을 없앨 수도 있다. 내가 당신의 킹메이커가 된다면 내가 이 사항도 요리할 수 있고 저 사항도 요리할 수 있다는 걸 툭툭 던지는 거죠. 그럼 지지율을 유지하지 못하면 어떻게 하겠다는 건가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내가 또 해답이 있으니까 내한테 찾아와 이런 이야기겠죠. 네, 그것까지는 아직 열어놓지 않고 있는 거군요. 김종인 전 위원장이 또 윤 전 총장에 대해서 가족 논란과 관련해서도 좀 얘기를 했는데요. 가족 문제는 큰 문제가 안 될 거다라고 또 전망을 했습니다. 워낙 또 정계에 오래 있었던 분이기 때문에 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게 아닐까 싶은데 두 분께서는 또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궁금해요. 김종인 위원장은 두 가지를 다 얘기하는 것 같아요. 말씀하셨듯이 정계에 오래 있었던 그런 그 분석으로 현재까지는 아마도 이 처가의 리스크가 크지 않다라고 분석을 하고 또 당위에 대한 문제, 앞으로의 어떤 대선에서 이 처가 등 이런 어떤 사생활과 관련된 그런 문제들이 갑작스럽게 터진 것도 아니고 사실 인사청문회, 검찰총장 인사청문회부터 이야기가 됐던 부분들이거든요. 이런 부분들은 사실상 대선 과정에서 큰 어떤 영향력을 행사하지 못할 것이다라는 당위의 문제도 좀 포함되어 있다고 봅니다.
제가 기억하기로는 15대 대선 이전까지는 사실상 여야 대선 후보들이 이념을 갖고 충돌을 했는데 예. 15대 대선, 즉 이해창 후보가 나왔을 때 이해창 후보의 아들과 관련된 병역 문제가 제기되는 그 15대 대선부터 끊임없이 대선 때마다 사생활 문제라든지 도덕성 검증이 정책 검증보다 훨씬 우위에서 뒤흔들었어요. 예. 그런데 이번 서울시 총선 서울시 그 보궐선거 어떻게 됐죠? 끊임없이 어쨌든 뭐 생태탕이라든지 페라가모 구두라든지 이런 얘기들이 나왔지만 선거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거든요. 네. 저는 대선도 이제 그 국민들이 바라봤을 때 또다시 사생활 문제로 언급되는 부분들이 좀 피로도가 많이 쌓였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국민들이 요구하는 건 그렇다면 정책적으로 좀 얘기해봐. 정책적으로는 어떤 차이가 있는데 라는 그런 물음이 훨씬 더 이번 대선을 지금 주도하지 않을까라는 네. 예상을 또 김정일 위원장이 했다고 봅니다. 뭐 장모 문제나 다른 문제는 그렇다 쳐도요. 사실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부인 김경희 씨 같은 경우에는 이제 나중 영부인이 될 수도 있는 거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철저한 검증이 필요하다 이런 주장도 있습니다. 예, 개인의 그냥 사생활이라면 뭐 굳이 검증하겠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후보와 직간접적인 영향력을 미치느냐. 네. 특히나 뭐 장모님이나 부인 경우에 사법적 법적 판단도 지금 예. 뭐 일부 된 것도 있고 또 앞으로 계속 될 가능성이 있는데 그 영역에서 정말 개별적인 독립적인 그런 관계였는지 아니면 이 공동체의 역할을 했는지 이런 것들이 연륜되어 있고요. 우리가 알고 있는 영부인은 또 제2 이 부속실하고 예. 있고 국가 예산을 쓰는 예. 그런 관계에 있기 때문에 그 점에 있어서 검증은 필요하다. 말씀하신 대로 선거에 들어가면 그런 것이 불필요할지 모르겠지만 지금은 지지율에 영향을 줄 가능성이 아주 많습니다. 앞서서 김종님께서 이제 발언하시면서 요즘에 유지가 유행이다 뭐 이런 말씀도 짧게 해주셨지만 그 유지가 최근에 이제 기사가 많이 나왔습니다. 그 김건희 씨의 논문에 예. 회원 유지를 뭐 멤버 유지 그러니까 YUJI 저런 식으로 실제 영어 그대로, 단어가 네. 아니라 읽히는 대로 써서 논문을 제대로 쓴 거냐 이런 논란도 있었는데 이 논란에 대해서 좀 어떻게 보세요? 지금까지 확인된 바에 의하면 2007년, 2008년 석사와 박사 그리고 뭐 공동 제출했던 논문 3가지가 굉장히 논문 표절이 아주 높고 그 율이 뭐 거의 예. 조금만 제목만 읽어봐도 제목에서부터 이제 비문이 등장하고 있기 예. 때문에요. 현재로서는 저 과정에서 아마 취소될 가능성도 많고 예. 굉장히 반란을 일으킬 거라고 봅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좀 논란이 계속 이어질 것 같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대담은 여기까지 짚어보겠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